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국 대학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지도해온 경험 바탕으로 이 특립시와 관련하여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잉글리시의 옹인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순서에 이어서 12년 특례의 모든 것, 12년 특례의 우리 보통 초중고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제라고 하죠. 이걸 보통 이제 12년 특례 전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12년 특례 전형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정확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특히 이제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그런 지역에 계신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2년 특례라는 것을 통해서 한국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아무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두 번째 편의 영상으로서요. 우리 보통 앞에 전반부에 드렸던 내용에 이어서 특히 이제 12년 특례, 특히 우리 학부모님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학과들이 있죠. 이런 학과들이라든지 아니면 12년 특례 전반적인 경향, 경쟁률, 아니면 그 12년 특례가 주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서류 전형이 중심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서류 평가는 어떠한 형태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영상이다 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까지 설명을 드리지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그 두 번째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 전반부에 있는 영상 1편 영상도 함께 시청해서 꼭 도움이 되는 영상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년 특례의 모든 것에서 두 번째 편 영상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 오늘 썸네일은 이제 보면 의대, 한의대, 약대, 간호학과 등등 이런 이제 보면 그 학과별로 어떤 형식으로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는 걸로 시작할 텐데요. 자, 첫 번째 보여드린 화면은 12년 특례 의예과, 그러니까 의대 입시에 관한 이 대학별 전형 방식을 요약해 정리한 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의대 같은 경우에는 3년 특례나 12년 특례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형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3년 특례와 마찬가지로 12년 특례 또한 일반적으로 서류 전형, 서류 평가 플러스 면접 평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보시면 되고요. 서류 같은 경우는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학업 내신 성적, 그리고 그 외에도 기타 SAT, AP, IB와 같은 표정의 평가 시험 성적, 토플이라든지 IELTS, 토익과 같은 표준 공인 영어 인증 시험 성적, 이외에도 기타 다양한 활동들, 성적들이 반영이 되겠죠. 이런 서류 평가를 1차로 보통 실시하고요. 그 1차로 서류 평가를 통해서 3배수, 4배수, 5배수 이렇게 걸러내는, 이게 지금 일반적인 학과에는 그게 없는데 의대 같은 경우에는 12년 특례에서도 2단계,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 2단계 면접인데 그 면접의 내용은 보통 요즘 이제 MMI 면접이라고 해서 인적성, 다중 인적성 면접이라는 부분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들은 기존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의대 입학에 필요한 필수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생물과 화학 이걸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런 10층 면접이 이루어졌다면 이 MMI 면접이라는 것은 조금 형태가 틀립니다. 아마 이제 그 국내 입시에서는 이미 일찍이 도입이 돼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면접에도 점점 많이 확대돼서 반영되고 있는데 이 다중인적성 면접, MMI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단순히 어떤 의대와 의대 학문과 관련된 분야에만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어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문학이라 하기는 좀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데 사회 보편적인 어떤 현상이나 아니면 사회의 어떤 시사적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내용들 아니면 인문 사회적인 내용들을 제시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그 갈등 관계, 어떤 논리적 충돌 지점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어떻게 깊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어떤 그런 철학적인 요소까지도 포함되는 어떤 이런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전형이 진행이 되고요.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보면 이부터 보통 그 12년 등에서는 필답 전형을 실시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 의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필답 전형을 실시해서 이걸로 이제 선발 그 전형에 일부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보통 뭐 터플과 탭스와 같은 보통 이제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토플이겠죠. 그 외에는 이제 IELTS라든지 뭐 토익 성적. 근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그 영어 인증 시험 성적은 토플 성적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인증 시험 성적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대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 조건의 제한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심의원팀에는 일반적으로 정원으로서 어떤 특별한 정원을 정해놓고 있지 않은데요. 뭐 그렇다고 무제한이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뭐 학과에 뭐 무제한 마구잡이로 뽑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심의원 등의 일반 학과들은 어떤 정원 제한을 두지 않는데 반해서 의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부 대학들은 이 정원을 두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뽑을 수 있는 숫자가 2명 1명이죠. 1명 아니면 맥시멈 2명. 아마 여기 표기가 안 된 대학들 같은 경우도 대략 이 정도 숫자에서 심의원 등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소수 학생들만 선발하기 때문에 합격이 필요한 성적이 굉장히 높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모든 성적이 있어서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아야지만이 심의원 등에 하더라도 의대에는 입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어 능력 시험 성적이 아주 필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일반적으로 의대가 우리 국내 의대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뭐 약대나 한의대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한국어 능력이라는 부분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을 것을. 그래서 보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 시험 성적이 6급을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는데 이런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한국의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이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 또한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지 지원하여 합격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의대에 대해서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약대인데요. 약대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약대는 좀 보면 3년특례에 비해서 오히려 12년특례가 좀 폭이 더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약대로 신입생 선발하는 전형을 3년특례에서 실시하는 학교들 수보다 12년특례로 그 신입생 선발하는 수가 좀 더 대학 수가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발 인원 또한 조금 앞에 앞서 보여드린 의대에 비해서는 조금 숫자가 좀 많죠. 1명에서 뭐 3명, 5명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기본적인 그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은 의대하고 좀 비슷합니다. 서류에 면접을 접목한 이 두 가지 전형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돼 있고요. 역시 심층 면접 또한 특히 이제 보면 그 생물과 화학 이 두 과목이 그 중요한 과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의대학대 둘 다 공통적으로 중요한 과목은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물리라는 과목 순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대학대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보통 이과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물리 그리고 뭐 수학이겠죠. 그 외에 생물, 화학까지 이과 전반의 모든 과목에서 우수 성적을 확보하고 있어야지 의대학대 둘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약대 또한 이게 의대에 비해서는 뽑는 숫자가 좀 더 많다 하더라도 실제 대학에서 요구하는 합격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약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역시 의대와 마찬가지로 모든 성적에 있어서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취득해야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약대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대에 대해서 이 정도 보여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간호학과인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국내 그 메디컬 분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 간호학과 또한 국내 입시에서 이미 입학에 필요한 그 입결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성적이 굉장히 많이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성적이 과거에 비해서는 입학에 필요한 속도가 좀 높아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뽑는 대학들 숫자가 앞서 보여드린 의대학교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고 선발 인원 또한 제한을 둔 경우에도 부산대면 8명이잖아요. 이것처럼 선발 인원 숫자도 많기 때문에 앞서 보였던 의대와 약대에 비해서는 그렇게 입학이 필요한 그 요구되는 성적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호학과 또한 국내에서 학생들이었던 그 지원 학생들의 성적 순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좀 공부가 필요하고
주로 보시면 그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류 플러스 면접 이 두 가지를 접목시켜서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보면 면접만으로 100% 신입생을 선발한다든지, 아니면, 서류 100% 신입생을 선발한다든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분야의 성적을 100% 반영해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우가 좀 더 많다는 게 특징이라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보통 의대학교나 마찬가지로 이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도 아까 기본적으로 일정 정도의 학력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이제 그 영어인지 시험 성적에서 의대학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성적이 탁월한 친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토플 성적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자격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지만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 토익 시험 성적을 가지고도 이게 보면 뭐 토익 성적,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부산대 같은 경우에 가산점 부분도 있죠. 자, 이런 부분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토익 성적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학생의 어떤 그 영어 실력의 우수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간호학과에는 반영되는 비중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학교들이 간호학과에 대해서 12년 특례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고, 여기서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인서울에 있는 그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 간호학과는 성적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반면 그래도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입학에 필요한 성적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학과를 준비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 너무 의대학대만 생각해서 의대학대를 입학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높은 성적을 요구하니까 간호학과도 마찬가지겠거니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특히 지방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기에 비해서는 그 인서울에 있는 간호학과나 우리 보통 의대학대에 비해서는 한겨레 업계에 입학하기가 좀 수월하다, 유리하다라는 측면을 인식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수의과고요. 사실 수의과는 기술된 대학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년 특례로 신입생을 선발한 대학도 이 두 개밖에 안 보이죠. 특히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모집 인원을 그 다른 과들은 12년 특례로 선발한 인원을 뭐 의대학대 빼고 나머지 과들은 무제한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고 선발하는 데 비해서 아무래도 보통 아시다시피 우리 수의과는 탑2가 우리 서울대학교 수의과와 건국대학교 수의과죠. 건국대학교 수의과 같은 경우에는 12년 특례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도 모집 인원을 3명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플러스 면접을 신입생 선발하고 있고 서울대학교는 다른 기타 모든 과와 마찬가지로 서류 전형 100%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의과고요. 한의과는 대전대학교,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그리고 경희대학교, 우리 경희대학교 한의과에서는 뭐 원탑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석대학교, 요 4개 대학이 12년 특례로 한의과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조금 비중을 보니까 딴 대하고 보면 뭐 차이라고 할긴 뭐한데 사실 이 대학들이 의대 약대를 뽑을 때도 비슷한 전형 방식을 해요. 뭐 우석대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학교들도. 아무튼 근데 한의과를 딱 국한해서 봤을 때 필답 시험을 보고 있죠. 특히 이제 대전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1대 1로 그 정도 반영 비중으로 신입생을 선발해서 필답 전형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수학 출제라는 것은 국내 고등학교의 수학 과정에서 배우는 그 교과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 출제 범위가 수원, 수투돼 있죠. 사실 나머지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고등학교 때 배우는 특히 이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배우는 범위 내에서 시험이 출제가 되게 되어 있고요. 아무튼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이런 방식들로 한의과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범대학교고요. 12년 특례에 보면 사범대학교가 거의 모든까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사범대학교 사범대가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숫자가 되게 적죠. 이거 보시면 이렇게 되는 이유는 3년 특례, 12년 특례 모두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재능 특별 전형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비중이 대폭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교가 몇 개 안 되고요. 5개밖에 지금 보이지 않죠. 아마 물론 여기 100%다 제가 최대한 많은 학교들을 입시공항을 찾아서 그 내용을 보고 입력 해서 요약 정리했는데 물론 여기 없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제가 100% 모든 대학을 남김없이 다 조사한 거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일반적으로 우리
그 학생들이 지원하는 일반적인 범위 안에 있는 대학들은 다 포함됐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중에서 고대, 상명대, 서울대, 연세대, 전북대학교가 사범대학교에도 신입생 심연등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교육과에 단 한 명을 선발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 좀 약간 학과들이 조금 제한된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심연등의 사범대 이렇게 신입생 선발하는데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학과들과 크게 차이는 있지 않습니다. 그 학교가 심연등의 신입생 선발하는 방식이 서류년에 100%면 사범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학교가 심연등예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지정 방식이 면접 100%였다면 사범대학교 또한 마찬가지로 면접 100%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제 다음은 미대고요. 미대 같은 경우에도 심연등예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서류 플러스 면접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학과들 같은 경우는 실기 성적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실기 평가한다는 말이죠. 물론 이게 숙명여대처럼 실기 100% 신입생 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소 이제 3년 등예하고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 3년 등예 같은 경우에는 그 홍대라든지 예를 들어서 홍대라든지 숙대라든지 건대라든지 필답 시험 성적이 그 신입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10년 등예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는 여기는 지금 보면 디자인 관련 학과죠. 여기는 뭐 3년 등예 같은 경우에도 100% 필답 시험만 가지고 신입생을 선발하거든요. 10년 등예도 마찬가지예요. 3년 12년 차이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필답 시험을 보는 케이스는 별로 없고 그 서류 플러스 면접 혹은 서류 혹은 면접을 통해서 그리고 일부 대학이 이제 실기 시험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고 일반적인 미대와 마찬가지로 미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어떤 미술적인 미적인 재능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면접을 시하는 경우에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서 포트폴리오를 지참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심층 면접이 이루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포트폴리오 준비가 필수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첨언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꼭 여러분들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해서 무조건 과거처럼 어떤 정통 미술, 그러니까 무슨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미술 작품들만 이 포트폴리오만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과에 따라서는 어떤 그렇지 않고 좀 실용 미술이라고 할까요? 저도 이제 미대가 제가 전공 분야가 아니어가지고 잘은 모르지만 좀 그런 응용되는 어떤 실용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어떤 그 미술 작품도 충분히 포트폴리오의 작품 하나로서 활용해서 제출할 수 있다는 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과별로 설명해 드린 부분은 체대고요. 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요즘 보면 이제 체대 같은 경우에도 특히 요즘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자동화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직접 하는 일들의 많은 부분들이 자동화된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좀 시간대 여유가 점점 늘어날 거고 앞으로 좀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러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관심 분야가 건강이잖아요. 건강과 어떻게 보면 그런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 건강 이 모든 분야를 위해서 아마 이런 부분을 위해서 레크레이션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산업이 많이 성장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반해서 최근에는 체대 체육교육, 체대 체육, 스포츠 레저 이런 분야에도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향들이 좀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등계 같은 경우에도 아마 어떻게 보면 전망에 있어가지고 저는 남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밝게 보고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어쨌거나 이런 체육학과들이 10년 등계로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전형 방식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체육학과 하니까 여러분들 체대니까 굉장히 실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들 오른쪽에 전형 방식 보시면 알겠지만 막상 실기 전형을 시작하는 경우는 충남대학교가 지금 여기 보이는 화면상으로는 여기서는 지금 이 화면에서 충남대학교죠. 그래서 자꾸 나머지 경우들은 대부분 다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서 서류에서 반영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당연히 체대니까 아무래도 어떤 고등학교 시절에 스포츠 관련해서 입상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활동 내역들이 아무래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일단 학과별로 의대부터 시작해서 의대,
약대, 수의과, 한의과, 간호학과, 미대, 치과과, 사범대까지 이렇게 이 분야에 대한 심연특례로 어떻게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포함되지 않은 과들은 그러면 왜 다루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 그 뭐냐면 일반적인 재현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과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앞서 우리 먼저 뺀 1편 영상에서 보시면 그 주요 대학별 그 전형 방식 나와 있던 부분 있잖아요. 그 기준에서 그 신입생 평가에서 경쟁이 이루어져서 평가를 해서 신입생 선발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특수한 어떤 전형 방식이 조금 특이할 수 있는 그런 과들만 모아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드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는 12년 특례 지원할 때 있어가지고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원서 접수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말합니다. 글자가 좀 작아서 약간만 키워드에서 보여드리면 아마 제가 앞에 이제 1편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 그 자격 조건 관련해서 말씀드린 그 서강대학교 입시 조항 중에 있는 아마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한양대학교 것 같은데요. 일단 보시면 이게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원서 접수할 때 필요한 것들은 사실 크게 어떻게 보면 뭐 특이한 상관 없습니다. 당연히 제가 보면 원서 써야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외국학교 주소표라는 거는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학기를 어떻게 다녔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 보면 날짜까지 정확히 다 기록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학교를 다녔고 몇 학년 그게 몇 학기였다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 입력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 기타 활동 증빙 서류 서류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우리 비교과 활동 목록표라는 거에 내가 그 입상 실적이라든지 뭐 동아리 활동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도 AP라든지 SAT라든지 이런 이제 비교과 활동들 이런 이제 활동 내역들을 제출하게 되죠. 제출할 때 거기를 입증할 수는 반드시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하게 되는 그 서류적 100%에서 서류 평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그 목록에는 반드시 100% 그게 실제 내가 단순히 활동했다는 것만 그 목록에 써서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 활동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 자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활동 내용들은 그 출신 학교장이 뭐 직인을 찍어서 발행한 서류라든지 아니면 서명 난임을 통해서 발행한 서류 이런 서류 속에 있는 뭐 그 외에도 이제 아니면 어쨌거나 이걸 입증할 수 있는 반드시 입증 서류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활동 내역이 평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증빙서류 목록표와 증빙서류 함께 제출하게 되겠죠. 그 외에는 이제 보통 또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심의원등에는 학생에 대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전부 다 제출하는 서류가 전부 다 학생 본인과 관계된 겁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그 학교에 따라서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걸 제출하는 요구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게 많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학생에 해당하는 부분 서류들이고요. 출입국 사실증명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학기 중간에 그러니까 학사 일정에서 학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긴 일정 동안 국내 입국에 있을 경우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그 학기를 이거 인정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학생 본인이 여권 4번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보통 이중국적이 국적이 2개인 학생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두 국적에 해당하는 2가지 여권의 4번을 둘 다 제출해야 됩니다. 하나만 선택하지 않고 둘 다 제출해야 된다는 점, 이 부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당연히 이제 중요한 거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및 성적 증명서인데 이 졸업증명서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졸업 예정 증명서만 제출합니다.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 중에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중학교 졸업증명서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특별전형에서는 초등학교 재학 졸업증명서나 중학교 졸업증명서는 제출 의무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 스쿨 캘린더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사 일정을 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학기 중에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비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좀 학기 이수하는데 그 이수를 인정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좀 제한 사항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그 학사 일정이 자세하게 그 기록되어 있는 표기되어 있는 그 캘린더 요거 그 스쿨 캘린더를 통하죠.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학생 일정표가 되겠죠. 이 부분도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기타 활동 증명서류 이거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반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고등학교 출시 고등학교 프로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특히 여러분들 상위권 대학 입시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걸 그 제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학교 내신 성적이 그러니까 학생이 추천 학교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이 얼마큼 변별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부를 내가 되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여가지고 아무래도 성적이 내신 성적이 보여주는 어떤 그 표기된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 그러면 내신 성적 점수가 수치로 나온 점수가 좀 안 좋으니까 불리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그것만 보고 대학은 판단하지 않고요. 학생이 나오는 학교가 어느 정도의 그 규모의 어느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걸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출신 학교 프로필이라는 것도 제출을 요구하게 되고요. 이 국내 입시에서는 여러분들 그 블라인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출신 학교에 대한 어떤 그 학교의 그 종류나 성격에 따른 그 유불리가 국내 입시에서는 반영되지 않지만 재국민 특별전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사실상 반영된다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출신 학교 프로필이고 마지막 사유서 보면은 특히 이제 학기 이수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특히 아마 이제 우리 코비드19 때문에 2, 3년 동안 봉쇄가 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니면 그래서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이수하고 학기를 이수하고 국내 체류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걸 이제 입증하는 서류들 이런 부분인데 제출하는 것에 이게 마지막 사유서란 부분이고요. 이 사유서란 부분은 대부분 사람들 대학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쉽게 여러분들 검색할 때 네이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라 그러면 연세대학교 입학처라고 검색하면 그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내용 그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게 되시면 거기에 보면 이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보통 그 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뭐 재외국민과 외국인 뭐 초중고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뭐 이름은 되게 다양한데 아무튼 그 입시 조항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입시 조항 상에 그 대학에서 준비한 그 사유자 양식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12년 특례 그 지원할 때 한 가지만 또 덧붙이면 보통 우리 연수합수는 온라인으로 보통 이루어지고요. 100%. 동시에 온라인으로 연수합수에서 끝나느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연수합수할 때 이런 기타 서류도 전부 다 대부분 다 PDF 파일로 변환해서 다 이제 입력을 온라인에 업로드하게 돼 있고요. 그와 동시에 원본 또한 그 기간이 있으면 원본 또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원본이 한 부밖에 없다라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경우에는 원래 기본적인 원칙은 그 원본을 발행한 기관에서 그 우리 보통 사본을 만든 다음에 이게 원본과 동일함을 입증해주는 그 원본 대조필이라는 도장을 찍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원본을 내가 그 지역에서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그 발급한 기관 가서 원본 대조필을 받기 힘들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때는 어수합수할 때 대학에서 대학 입학처에 원본을 제출하면서 그 대학에 접수하는 그 대학 교직원분들의 입회하에서 그분들이 사본을 만들고 뭐 사본에 이제 이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원본 대조필이라는 도장을 찍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출하면 된다는 부분이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내용이 서류 제출에 관한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드린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제가 한국어 능력 시험의 역할이라는 이 페이지 왜 만들었냐면요. 이 부분도 이제 아주 옛날 5, 6년 전에는 이 12년 특례로 그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 대표적인 게 토픽이죠. 물론 그 외에도 이제 오면 각 대학들이 진행하는 그 여름이라든지 방학 때 아니면 학기 중에 보통 방학 중에 진행하는 그 한국어 연수과정 같은 게 있었어요. 이런 수료증 같은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제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이 차츰 없어지다가 특히 코비드19를 거치면서는 이 부분이 이제 필수, 그러니까 이제 지원 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서류에서는 빠졌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아직도 이 과거에 그랬던 경험 때문에 아니면 그런 과거에 그랬던 상황 때문에 지금 한국어 능력 시험이 꼭 있어야지만 시명 특례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문의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요거는 지금 보시면 이거는 그 서울대학교 입시 요강 중에서 이 해당 내용을 발췌한 부분인데요. 이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대학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국어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만. 그러니까 꼭 둘 다 한국어에서 하나, 영어에서 하나가 아니고요.
한국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하나, 혹은 영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하나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제출하면 되고요. 특히 보시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전인 교육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 제한국학교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교육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한국어로, 아니면 영미권 국제학교에 했다 그러면 영어로 교육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제출하면 홍인 영어 성적 아니면 공인 한국어 능력 시험 성적, 토픽 성적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이게 만약에 뭐 중국 있어 중국 로컬 학교에 다녀서 중국어로만 모든 교육 과정이라 학교에서 공부했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보면 둘 중에 하나에 추가겠죠. 근데 영어는 성적이 없고 한국어 성적을 준비할 때는 고를 경우에는 제한이 있는 거죠. 토픽이라든지 토픽 IBT 3급 이상 뭐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이런 게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토프 같은 경우에 마이베스트 스코어라는 게, 마이베스트 스코어란 건 뭐냐면요. 그 한 회에서 점수를 성적을 예서 뭐 내가 리딩 리스닝을 잘 봤는데 스피킹 성적이 좀 별로였다. 근데 다음번 시험 봤을 때는 스피킹 성적이 좀 잘 나온 게 있다. 이렇게 이걸 합산해서 영역별로 최고 점수를 합산해서 토플 그 마이베스트 스코어라는 성적을 토플 그 IBT 토플을 운영하는 기관에 신청하시면 이 성적표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들은 뭐 인정한다 정도 내용이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표기가 돼 있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런 의미다라는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이거는 연세대학교 입시 조항 중에 그 발췌한 부분인데요. 자, 한국어 능력시험 역할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게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이 꼭 있어야지만이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제 대신에 어떤 게 있냐면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보통 보면 이게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에 있나요?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죠. 한국어 능력비 영어 능력 관련 안내에서 요 조그만 요 글씨를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요. 글로벌 인재대학 합격자의 하남이라는 표시가 있죠. 이 합격자의 하남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면 합격자가 아닌 상황에서 이 안내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어 능력 시험이나 한국어 능력 성적이 필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근데 하지만 합격한 다음에는 학교에 대학 교육을 받는 데 있어가지고 한국어로 교육이나 한국어나 영어로 중심 교육이 이루어지잖아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국어는 기본적인 대학에서의 기본적인 교육은 대부분 다 한국어 중심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 인재대학, 연대, 원더우드 국제대학 같은 경우에 영어로 이루어지는 수업의 비중이 크다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100% 무조건 영어로만 수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긴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훨씬 크다는 것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물론 영어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영어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보면 입학한 다음에 아니 합격을 확정 지은 다음에 한국어 능력 시험 성적이 없을 경우에 대학마다 그 1학년 때 뭐 어느 일정 기간까지 한국어 능력 시험 성적을 뭐 몇 점 이상을 받아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그 대학에 기술되어 있는 한국어 연수 과정 관련한 교육을 이수한다든지 그래서 그 과정을 이수하지 않게 되면 그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제한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한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국어 능력 시험 성적은 받아두시면 이게 대학을 그 지원할 때 있어서 필수 성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받아두시면 아무래도 조금 번거롭잖아요. 이게 보면 한국어 능력 시험 성적이 없기 때문에 뭐 학교 다니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학과 과목이 그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그 학점을 그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생기니까 미리 받아주는 게 좋고 특히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한국어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한국어 능력 시험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페이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드린 부분은요. 이 12년 등의 지원자 현황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 보시면, 이 부분은, 자, 표를 보시면 알겠죠? 표를 보시면요. 자, 2017년도부터, 이건 우리 한 학생이 6개 대학까지 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3,319명이 돼 있는데, 이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걸 단순 6분의 1로 나눈다 그러면 한 500명 정도 남짓되는 숫자죠. 물론 여기에는 상위 20개 대학만 통계를 낸 겁니다.
약간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아니라 물론 이제 10년 등의 학생들이 그 지원한 대학들은 일부 뭐 의대학대 뭐 미대나 이런 거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상위에 있는 20개 대학에서 대부분 다 지원이 이루어지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복수전까지 포함해서 숫자를 통계가 낸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2017년도에 3,319명이었던 그 지원자 수가 최근에 와서 2024년에 가면 6,756명으로 무려 2배 정도, 100% 이상 상승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계속 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숫자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잠깐 줄어들었던 이때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코비드19로 인해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못했던 지원의 그 학생 수가 좀 줄어들었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계속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보여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12년 등의 어떤 그런 지원자 현황에 대해서 그 지원할 때 경쟁률이 얼마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12년 등료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반면에 대학별로 12년 등료를 실습생 선발하는 숫자는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몇 대학들은 굉장히 빠르게 그 10년 등료를 실습생 선발하는 숫자를 줄이고 있고요. 뭐 늘린다 하더라도 빠르게 늘리는 보시면 알겠지만 10년 등료를 지원한 학생들 숫자가 2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선발 인원을 좀 늘린다 하더라도 그 2배까지 늘리지 않고 되게 굉장히 느리게 정말 몇 퍼센트 상관에서만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선발 인원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그만큼 입학에 필요한 성적대가 높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2년 등료로 지원한 학생들 숫자는 해마다 꾸준히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 반해서 대학에서 12년 등료로 신입생 선발 학생 숫자는 오히려 줄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또 보면 특히 후기 전형 지원하실 때 보면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경쟁률이 너무 높다. 막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서강대, 뭐 한양대, 뭐 중앙대 정도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경쟁률이 막 10대, 15대, 뭐 경쟁률이라는 게 없긴 하지만 왜냐면 정원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근데 모집 인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지원 인원이 그러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좀 겁을 먹으시는 분이 있는데 특히 후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쓸 수 있는 대학 수가 몇 개 없어요. 맥시멈 해봐야 8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학생한테 6개 대학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적이 좋건 안 좋건 관계없이 이왕 쓰는 거 이런 표현이 그럴까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이렇게 한번 그냥 사회권 대학도 막 씁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또 말씀 전기 전형에서도 좀 비슷한 영향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10년 등계 같은 경우는 대학을 상향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서접수 할 때 거기 지원자 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 해서 거기에 너무 겁을 내실 필요 없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실제 합격에 필요한 성적 수준에 이르지 못한 그런 학생들 많이 지원하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허수 지원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도 10년 등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 이어서 지난번 포함해서 10년 등의 모든 것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투표 영상, 오늘 두 번째 영상이고, 이 투표 영상이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마지막 순서는 10년 등에 우리 보통 기본적으로 서류평가로 신입생 선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러면 신입생 서류평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부분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몇 개 대학의, 특히 상위권 대학들의 이 평가 방식을 소개한 내용들을 좀 편집해서 요약 정리한 겁니다. 어느 한 대학의 물론 제가 기본 틀은 이게 연세대학교 그 서류평가 방식, 특히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나와 있는 이 평가 방식을 이걸 기본 틀로 해서 다른 대학의 그 해당되는 부분들을 묶어놓은 건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참고했다고 그럼 10년 등이 아니지 않나요?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류평가를 진행하는 입학생과 동일합니다. 재국민 특별전형 3년 등기를 하거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평가하거나 아니면 오늘 설명드리고는 12년 등에 서류평가하거나 기본적인 틀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서류평가를 진행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 이 영상은 이걸만 따로 떼서 자세히 설명드린 영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 영역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 첫 번째 학업 역량. 이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성적이 얼마큼 높은 거겠죠. 그래서 보면
또 학업 성취도라는 부분, 아마도 내인 성적이든 뭐든 열심히 공부해서 얼마큼 성과를 남겼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중요한 영역은 직률 역량이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뭐 계열 적합성 혹은 과거에 뭐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 성적을 얼마큼 취득했는가, 아니면 관련 분야에 대해서 얼마큼 학생이 공부하고 노력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고,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사실 이 세 번째 부분은 과거에 이제 자기소개서에 담겨있던 내용들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12년 등에서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류평가로 이제 증명하는 건데, 보통 이제 공동책량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크게 이제 제일 주목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통 그 특히 그 학생들과 어떻게 보면 어떤 집단 내에서, 어떤 단체 내에서, 학교 내에서, 동아리 내에서 학생한테 보여주셨던 어떤 그 학생들과 어울려서 소통하고 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는 서류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소통이 외국어 능력이겠죠. 그래서 보통 10여 등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해당 지역에서 특히 빙하권과에서 공부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의 언어 능력 시험, 언어 능력 시험들을 성적을 이왕에 받아두시는 게 좋고요. 이런 부분들. 하여튼 보면 이게 꼭 이 언어 능력 시험 같은 경우는 꼭 유형력이 아니라 학업 역량이라든지 학과에 따라서는 계열 적합성에 해당하는 성적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로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이 틀은 거의 크게 이 틀은 대부분 대학들이 공이 적용하고 있는 분야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심의한 특례에서 신입생 선발하는 서류평가에서 서류평가의 크게 세 가지 영역은 학업 역량, 학교 성적, 두 번째 진로 역량, 학과와 그 해당 지원 관련된 학과에 관련된 과목의 성적, 아니면 그 활동 내역,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 이렇게 이루어져서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자, 요 내용에 대해서도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12년 특례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이 두 편의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요. 12년 특례의 모든 것이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이 영상 속에 여러분들 이거 보면 12년 특례를 준비하는 데 있어 더 이상 뭐 입시원도 올 필요가 없고 다른 학원 가서 뭐 상담을 받을 필요도 없고, 아니면 뭐 여기에만 기반해서 준비하면 다 끝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을 제작한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12년 특례의 전반적인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12년 특례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부터 시작해서 어떤 방식으로 신입생 선발하고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학과에는 어떤 서류나 어떤 공부를 성적을 준비해야지 지원할 수 있고, 또 대학적인 경쟁률이 얼마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건 전반적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마디로 12년 특례의 전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한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거 있죠. 해당 대학의 그 입시관 참고해 보시라는 것과 그리고 다른 어떻게 보면 제 잉글리시에도 업로드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영상들이 있죠. 우리 영상들 내용들도 함께 꼭 참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다소 긴 시간 동안 오늘 제가 올려드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청하신 내용이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한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이나마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물론 제가 드린 말씀 내용 중에서 혹이라도 좀 제가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거나 틀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댓글에 좀 의견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참고해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잉글리시의 옹일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